아유, 이렇게 교육관에서 만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 20기가 됐습니다. 시작한 지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됐습니다. 매 1년에 2번씩 하다 보니까 20회가 돼서 정식으로 이제 10주기 그러면 내년 4월이지만 지금 강좌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죠? 예. 그 전환점이고 저희가 이 전환점에 공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밝음신협 4층 그러니까 구도심이죠. 거기서 늘 10년 가까이 해오다가 지금 이 치악산 자락인 생명협동교육관에 지금 자리에서 열리는 이제 정규 강좌입니다. 습학교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남다르고요. 원래는 대중 강의는 사실 기념관에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이 교육관에서 하자는 이유가 여기 지금 강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말고 SK텔레콤의 김종승 선생님, 그 다음에 미래학회의 임명호, 그 다음에 최용욱 라이프케어 대표 이런 분들은 IT 전문가들이셔요. 오실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다 줌 강의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홍기빈 박사라고 여러 번 하셨잖아요. 홍기빈 박사는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다 온라인 강좌를 하자. 그 대신에 시작과 끝은 오프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지금 저기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 교육관이 세팅되면서 교육팀이 4사람이 됐는데요. 그 중에 영상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저 뒤에 홍만석 선생님이. 그래서 저분은 편집과 촬영과 모든 걸 해오신 분인데 저희가 모시게 돼서 아예 이제 앞으로 이런 세팅이 좀 될 것 같고 생명협동 교육관은 앞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체류형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무의당학교 20기가 실내의 디지털 공동체가 가능한가라는 주제가 됐는데요. 아마 교수님 생각나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 했던 게 4년 전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과학자, 사이언스, 물리학자지만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1, 2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에요. 공장 제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시키고 근로 노동시키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보거든요. 정보.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거의 저는 2~3배가 아니라 그 10배 이상 빠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속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플랫폼 제국을 이루고 있죠. 몇 개는. 그리고 그 제국이 전체를 다 장악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대체적인 건 뭐냐면 1부, 2부로 나눴는데 1부는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2부는 가상화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돈 얘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금 오늘 얘기할 키워드들을 그냥 했는데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CBDC. 처음 보십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텍스는 얼마 전에 나왔죠. 에이징마니는 예전에 했던 얘기도 나오고요. 인천 이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원님? 저도 이번에 공부하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지역화폐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나온. 그리고 이제 오늘 끝에 나오는 플랫폼 협동조합 운동이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주제고요.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일단 보시죠. 이제 확실하게 대전환의 시기가 왔다라는 걸 누구나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죠. 코로나도 터지고 기후 위기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잎들이 대비할 새도 없이 그냥 얼어붙어서 단풍 보기도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뭐 미세먼지는 특히 원주가 강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이쪽 거는 이제 최근에 IT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노동, 저출산, 1인가. 원주도 40% 넘었습니다. 네, 팬데믹이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뭐 백신 다 맞으셨죠? 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조천호 박사가 우리 와서 가르쳐 보면 저쪽에 한번 빠져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을 넘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도 잡아당겨 보면 플라스틱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잡아당기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데 쓰다 버리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도저히 스톱을 못하고 계십니다. 아마 더 최악의 상황이 와야 사람들이 바뀌지 싸우느라고 이 소비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코로나가 저기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뭐 저기 종이도 안 쓰고 뭐 좋다 그랬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택배로 뭐든지 택배하죠. 여러분들은 사실 사람들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뭐 그냥 몰살시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이 벌 받을 거야 내가 보기에. 예. 여러분들 못 봐서 그렇지 이건 벌 받을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 이들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인데 어떻게 병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죽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한살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성이 아니라 어디더라? 아산 근처에서 이 그 반경 살처분 반경 안에 들었는데 괜찮아. 그래서 끝까지 투쟁해서 못 죽이겠다고. 네. 딴 데서는 그냥 법적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그 킬로미터 때문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명서 내고 계속 난리 쳤죠, 한번. 네. 자, 하여튼 간에 이제 일부가, 이제 앞에는 그냥 리뷰고요. 일부에서 디지털 혁명인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요, 이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띄엄띄엄 그렸는데 뚝뚝뚝 가다가 갑자기 하늘 치솟잖아요. 그게 결국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모든 그 문제점에 전 시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78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0년 동안. 상상해 보셔야 돼요. 1800년부터 2020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10억에서 78억이 될 거예요. 모든 원인의 근원은 거기 있죠. 근데 하여튼 그 산업혁명에서 1차, 2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산업혁명 중에 제가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2007년 1월 9일 맥월드 엑스포에서 스티브 잡스가 저거 들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간단한 거죠. 스티브 잡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비쿼터스라고 들어보셨죠?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쓰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다녀요. 그럼 뭐 세상을 예측하진 않아요. 과학의 혁명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40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애들 빼면. 애들 빼고 뭐 이러면 어른들의 거의 7, 80%는 쓴다고 봐야죠. 그러니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2007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 좀 넘었는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죠. 여러분들 이제 전에도 아마 4차 산업혁명 할 때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갑자기 이런 것도 튀어나오고요. 그때는 없었죠. 배달의 민족은.
예. 그랬더니 뭐 이 팽그라고 하는 거 그때 처음 제시했을 때는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팽그가 뭔지. 근데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전체의 합산이 독일 경제하고 똑같아요. 독일의 경제하고. 참 놀랍죠? 4년 만에. 영화관 다 망했죠. 요즘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관 안 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누가 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그걸 돌리는 사람도 참. 여기 있는 것도 좀 뭐 테슬라가 그때 없었는데 튀어나왔죠 벌써. 그죠? 이 중에서 몇 편은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구글은 현재 48억이 쓴답니다. 48억이 씁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제국이 된 거예요. 모두가 구글한테 물어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어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플랫폼 자본주의가 돼버린 거죠. 처음엔 플랫폼이라고 그랬지, 플랫폼 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요. 캐피탈리즘이 걔네들이 다 장악한 거지. 요 이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는 뭐냐면 은행 자본주의라고 그랬어요. 금융 자본주의 들어보셨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금융은 뒤로 빠져버렸어.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에만 하더라도 세계화, 금융 자본주의 이 얘기를 했어요. 신자유주의 들어보셨죠? 싹 사라졌어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 자본주의는 싹 빠져버렸어. 이제는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왔는지. 은행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잡고 있어요. 왜? 카카오, 국민은행이 카카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카카오 좋더라고. 이렇게 치니까 막 다 해주더라고. 근데 플랫폼은 원래 기차역입니다. 맞죠? 기차역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죠. 소통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차역에 누구든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기차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18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와 도시를 갈 때 해안가 도시는 가기 쉬웠어요. 배 타고. 근데 도시 그 육지 안에 있는 데는 못 가요. 왜? 산 넘어 가는 길이 별로 없어. 자, 자동차 없었죠? 그럼 마차 타고 가는 건데 얼마나 가기 힘듭니까? 근데 기차가 노무라 해서 세상이 바뀐 거죠. 마을이 바뀌고 시계가 생기고 출퇴근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인데 이제는 얘네들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출퇴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차는 타도 되지만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이 여기서 보시면 아마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인데 지금 이 4개 기업이 2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빼놓고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뭐 검색 시장의 92%를 구글이 장악했습니다. 다 장악했는데 어디만 못했냐면 중국만 못했어요. 시진핑이가 다 막아버렸죠. 왜? G2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도 85%를 장악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강좌가 이명호 선생님이 아마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이거 아주 베스트셀러인데요. 아마존에. 플랫폼 제국의 미래, 재앙을 가져올 4명의 기사 이렇게 씁니다. 웃는 얼굴의 파괴자 아마존. 아마존이 왜 웃는 얼굴의 파괴자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아마존을 애들한테 발표 준비 시켜 미래 사회에서 딱 이제 해오면 간단하죠. 연도에 따라서 매출액은 급속하게 올라가요. 근데 순이익은 떨어져, 거꾸로. 왜 그럴까요? 그래프가 매출액은 막 하늘을 치솟아 올라요. 근데 순이익은 계속 떨어져.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쿠팡도 똑같아요. 번 돈을 다 최소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경쟁자를 다 없앤다는 게 얘네들 기분. 무조건 최저가.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판매하는 판매장이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게 1차 목표야. 그래서 보면 매출액은 하늘을 찌르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혁신적 파괴자라고 합니다. 왜? 주변에. 그래서 미국의 28개 대기업을 다 삼켜버렸죠. 3년 만에. 쿠팡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을 가보시면 아셔야 될 게 내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런치를 딱 시켜도 2만 원에 올려놨을 때 19,900원에 누가 딱 들어오면 그대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고가의 사치품, 페이스북 가장 무서운 게 5장이죠. 현대판 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응답하는 새로운 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이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뒤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급속도로 산업혁명이 커지면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평등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빨리 전개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융자본주의가 문제가 됐을 때는 99대 1이 문제였었어요. 맞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1908년, 9년 때는 그 월가에 가가지고 손들고 야 은행 가더라 사기치지 마라. 펀드 같은 거 팔아가지고 사기치지 마라. 그래서 데모했을 때가 99대 1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0.001대 나머지입니다. 소수가 다 장악하는 거지.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화? 예. 이게 원래 일본에도 이 비슷한 게 있었대요. 그거를 모방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한국 사람들이 잘 만들죠. 근데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저기 사기쳐도 요즘 동그라미가 한두 개가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빈부의 격차가 1920년대 수준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1920년 400명이 3%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이 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400명이 부의 분할의 하위 60%를 다 똑같다는 거예요. 400명이 1%가 아니라 400명이. 그래서 미국의 부의 편중이 광란의 20년대하고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광란의 20년대가 뭔지를 좀 얘기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NYT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오징어 게임이 한국이 얼마나 지금 빈부의 격차가 불평등, 집값 폭등이 있어서 그거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시죠. 광란의 20년대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1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그거는 로링 트웬티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큐멘터리인데요. 3부작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그 사람이 만든 3부작입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20년을 주목하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유럽에서 1914년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맞죠? 그래서 4년 동안 전쟁을 해서 700만, 1000만이 가까이 죽어서 1918년에 전쟁이 끝나요. 근데 끝날 때 팬데믹이 터집니다. 스페인 독감이. 왜 그렇게 터지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도 간단해요. 유럽이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떼돈을 법니다. 영국도 그렇고 뭐 다. 떼돈을 버니까는 엠파이어들이 생겨요. 제국, 황제라 그러잖아요. 황제들이 생기면서 힘이 세지니까 이렇게 붙은 거야. 붙다가 너무 세게 붙었죠. 그래서 그냥 다 동원돼 가지고 4년 동안 싸웁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이렇게 보시면 봐요. 이게 탱크도 생기는데 뭐가 따발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드에서 안 싸우고 다 참호를 팠어요. 총이 안 맞으려고. 그래서 24만 킬로를 파가지고 그 참호에 들어있는 거야, 4년 동안. 그러니 병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병에 걸렸어요. 그 병 걸린 병사들이 전 세계로 귀국한 거지. 그러면서 팬데믹이 쫙 퍼진 거예요, 스페인. 그렇게 해서 팬데믹이 터지고 전쟁이 다 끝난 게 1920년대인데 미국은 어땠냐? 자기네 땅에서 전쟁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럽 전쟁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세계로 올라선 거지. 그래서 파운드에서 달러가 기준 통화가 되고, 맞죠? 그러니까 미국이 딱 올라갔을 때요. 그래서 여기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서 패권을 딱 잡은 거지, 미국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1920년대 영화를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모던 타임스 기억납니까? 위대한 개츠비, 벼락부자, 주식부자. 영화 보셨죠? 자이언츠, 록펠러의 석유, 언터처블, 시카고의 갱, 금주법. 이게 다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영화를 보면 그 당시 1920년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흥분 상태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리지만 이때 나타나는 게 극단주의입니다. KK단. KK단이 처음엔 뭐 몇만 명뿐이 안 되는데 이때 500만이 나타나. 그래서 완전히 마을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위 1%가 소득의 23%. 생산지수는 100% 이상 늘어나고 자동차가 매년 500만 대씩 나와요. 모델 T 들어보셨나요? 포드. 전기 보급률 70%, 냉장고, 세탁기, 세척기, 토스트. 주부들이 주방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이따가 사진도 보시면 뭐 라디오 영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우리 김천 선생님 아마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재즈 음악. 이 재즈가 유행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유럽에서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하고 나니까 이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 없는 음악, 누구든지 자유롭게 악보 없이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음악, 재즈를 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광란적으로 올랐어요. 이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화 그냥 넘어갈게요. 또 하나, 이게 뭐 이게 저기 무슨 큰 음악 공연이 있었겠죠. 뉴욕 여기 뭐야? 타임스퀘어 거야.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당시에 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고층 건물 짓는 경쟁이 벌어졌어요. 록펠러하고 클라이슬러가 먼저 져요. 그래서 뭐 한 7, 80층 졌더니 100층 짓는 거야.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때 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고층 건물 경쟁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MT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왜냐하면 다 졌더니 경제 공황이 터져가지고 임대업자를 못 찾았어. 그래서 비었다. 그래서 MT. 그래서 지금 그때가 이제 광란의 20년대인데 그때 이제 신여성들은 이렇게 쓰시는 거 알죠? 모자 이렇게 철모처럼 생긴 거라 그러대 이게 철모 모양. 그리고 이렇게 이 모양의 신여성들이 그때 있었고 재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철도를 전체를 다 놓은 이것도 8부작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미국을 만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 공식명. 미국을 만든 사람들. 아까 디카프리오의 저기 3부작은 광란의 20 이렇게 쳐야 되고
이건 미국을 만든 사람들, 이건 8부작입니다. 이 네 사람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흘러가는 걸 보시면 그 당시가 얼마나 광적이었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록펠러가 가장 강력하게 독점을 합니다. 90% 이상. 다 장악하는데 나중에 폭력배, 총 이런 거 다 동원해서 경쟁 업체를 다 죽입니다. 그럼 독해요, 이 록펠러가. 실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은 카네기야. 이 철강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독점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막 노동 투쟁이 벌어질 때 몇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한계가 있구나 해서 이 카네기는 철강을 JP 모건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 판돈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해요. 도서관을 미국 전체에다가 몇백 개를 짓죠. 그래서 이 카네기는 그래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데, JP 모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JP 모건이 가장 시달린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중에는 얘기되지만 1920년에 시작된 이 광란의 시기가 1929년에 폭삭하죠. 폭삭해가지고 이제 루즈벨트로 바뀌어요. 루즈벨트가 바뀌자마자 제일부터 난도질하는 게 JP 모건부터 완전히 다 분해해버리죠. 다 잘라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노가 이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포드는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하여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서 오늘 공부했는데, 자료 찾고, 이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이 사코 빈테지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1920년대 미국을 세계를 흔들었던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코하고 빈테지가 그냥 그 공장에는 일꾼인데 누구를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살인 사건으로 고발이 돼요. 재판에 올라가. 재판에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어요. 모함을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사코와 빈테제가 무정부주의자야. 아나키스트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게 다 아나키스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사실 독립운동가였고, 우리 뭐 안창호 선생도 아마 아나키스트였을 거고, 지식인들은 상당히 그 아나키스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사코 반테제가 7년 동안 재판을 해서 1927년에 재판 최종하는데 계속 봐도 이게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반공, 그다음에 사회의 반대 길을 가는 무정부주의자들 다 이제 그냥 극단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형을 시켜요. 아인슈타인까지 들고 반대한 거야. 여기 읽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이념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저도 저 자세히는 보진 않았어요. 이 책이 있어요. 사코 반테제 사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혁당 사건보다 나을 게 없어.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냥 그 시대의 그 극단주의가 만들어낸 희생양리. 그래서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도 난리쳤는데,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시위가 일어난대요,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사회가 극단화합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이거는 이 광란의 시기가 지나고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서 애들을 팝니다. 보이시나요? 광란의 시기 때 보시면 1920년대의 그 피크 타임일 때의 1%의 소득 점유율과 지금 이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커브가 보이시죠? 이게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로컬하게 보면 안 돼요. 패턴을 봐야 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 이거는 그 물리학적으로 보시면 폭포가 있잖아요.
격차가 죽을 때는 뭐 그냥 쫄쫄쫄 나오지만 격차가 커지면 소리가 커져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건데 이거 12년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1920년대 사건을 보면 21년대에서 29년대 100% 올라가거든요. 생산 지수는. 좀 보십시오. 1920년에서부터 29년 사이 광란에 로링이 이제 용솟음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랑이가 윙윙거리다. 그래서 이거 보면 저거 올라가는 지수의 스테이트를 보시죠. 400, 100에서 400 가까이 가잖아요. 쫙 타고 올라갑니다. 죄송하지만 자연은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메트릭이에요. 대칭 구조거든. 올라가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 지금 보시면 지금 쭉 가다가 지금 1920년대 가가지고 지금 나스닥, 비트코인 막 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집어넣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이거 말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도 잘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저쪽 이 파란 그래프가 미국 나스닥인데 나스닥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 드렸나?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 1920년대를 우연찮게 저 다큐를 보고 저거를 이제 조사하게 됐는데 자그만 그 지금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그렇게 성장한 건 맞죠?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산업혁명 얘기 좀만 더 드릴게요. 이건 전에 했던 얘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사회의 그림자가 아주 드리워집니다. 많이 드리워지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지면 그렇게 그림자 드리워진 곳에서 뭔가를 대안적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그냥 두지 않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교육관이 세워지고 생명이라는 거와 협동이라는 키를 던 이유는 이런 격차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고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곳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봐야죠. 근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에 했던 일인데 보시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어요. 다 농촌에서 살다가 1800년도 들어서 가지고 기차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방직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농민이 도시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시의 승리가 계속 팽창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도 우리보다 앞섰었죠. 그래서 그게 1차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전 세계가 이 식민지하고 막 이동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주도한 게 영국이었었어요. 영국이었죠. 영국이 전 세계 철강 80%, 선박 60%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영국이 그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만국 박람회를 열죠. 그 이름이 크리스탈 팰리스예요. 지금도 축구팀 이름이에요. 씨 팰리스 들어보셨죠? 그게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란 뜻이야. 이 수정궁이라는 건 간단하죠. 테임즈강 옆에다 만평에다가 다 돌로 그동안 지었는데 돌, 벽돌. 처음으로 철강으로 졌어요. 철강으로. 지금 다 철강으로 짓죠. 그리고 유리 30만 장을 붙여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별처럼 빛난다는 수정궁이라고. 그래서 수정궁에 그래서 이제 만국기 이제 이 안에 그림은 이제 안 보여. 여러분들 뭐 저기 중요한 행사가 되면 만국기 걸잖아요. 만국기 뭐 주유소 열고 그러면 다 이곳에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순천까지 왔죠. 순천이 뭐 170회 만국박람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이때가. 그리고 여기 은행부터 시작해서 제일 잘 나갈 때죠. 그러고 나서부터 1860년대부터 공황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공황이라는 건 잘 나갈 때 생기는 거지 원래 못 사는 데서 생기진 않아요. 왜 이 공황이 생기냐? 소비가 세츄레이션 됐을 때, 더 이상 팔 수가 없을 때, 너무 많이 팔아서 그러면 공황이 생기는 거예요.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다 팔았어. 더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국은 언제부터 공황이 터지냐면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1921년, 29년에 생기잖아요. 이전에 생겨요. 1870년에서 60년에서 80년 사이 그때 후반기 1800년도 후반기에 경제 공황이 생긴 게 알았고 3번의 사이클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는 이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그래서 이 만국박람회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철도. 그래서 프랑스가 쫓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먼저 정치혁명을 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을 벗어났지. 그래서 프랑스가 이걸 먼저 하고 싶은 지식인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만국박람회를 열면 내다 놓을 물건이 없었대. 근데 영국은 딱 열어보니까 어땠냐면 기차. 이제 내놓는 게 그런 거예요. 물품으로 내놓는 게 기차. 그 다음에 무슨 뭐 철강, 엘리베이터 이런 거 내놨어요. 근데 딴 나라는 뭐 도자기, 옷 이런 거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파리도 그렇고 미국도 이렇게 시카고에서 하죠. 몇 년 차이로 후반에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벌써 달랐지. 전기로 했잖아요. 전기로. 그죠? 밤에 했죠. 낮에 했잖아 이거는. 건물만 짓고. 근데 얘네들은 뭐 우리 밤에 해보자 그래가지고 밤에 했어. 전구를 20만 개를 킨 거지. 누가? 테슬라가. 테슬라가 했습니다. 어떻게 켰냐? 그러니까 직류교류 싸움하다가 결국은 테슬라가 교류가 맞았던 거예요. 이걸 20만 개를 한 개 킬 때는 직류 괜찮은데 20만 개는 직류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저기 나야가라 폴에서 끌고 온 거죠. 수력 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킨 거예요. 이건 낮의 시간, 이건 밤. 대단했지. 그러니까 사실 영국에서 시작한 만국박람회가 여기서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환해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광란의 20년대가 된 거예요. 전기 보급률이 70%가 된 거니까. 생각해 보시죠. 미국이 1900년도 초에. 그리고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포드 자동차의 T 모델이 13초마다 한 대씩 나왔어. 그전에는 그러니까 1,500만 대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뉴욕의 거리가 막힌 거지. 5번가가.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지하철을 1914년에 팝니다. 이런 일도 어디서 있었냐 하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있죠. 거기도 이민을 엄청나게 가요. 이민을. 왜 가게 되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유럽이 도시가 막 너무 발전하니까 먹을 식량이 없어. 그래서 식량을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옆에 팜파스라는 대초원이 있어요. 거기 소가 수억 마리거든. 그래서 그걸 통조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 국가가 돼. 그래서 다 글로 이사 가는 거지. 엄마 찾아 산말리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소재거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찾아가서 하는데 거기도 도시가 너무 붐비니까 1914년에 지하철이 생겨요. 1년 차이로. 그래서 남미의 파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앞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있었듯이 1, 2차 산업혁명도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아동이었어요. 아동. 그리고 그 아동들은 25살을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먹고 살려면
계속 가격을 임금을 낮추니까 먹고 살려면 다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셋, 넷, 다섯, 열 이렇게 낳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동 노동이 심각하게 방직 공장에 아동 노동.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게 로버트 오웬이었던 거. 이 로버트 오웬은 방직 공장에 조그만 3개 정도 놓은 사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결혼을 잘해가지고 장인 어른이 이제 큰 방직 공장 하는 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오웬이 방직 공장을 하나 인수했는데 이게 이제 뉴 라나크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이게 지금 로버트 오웬이 1800년도 요때 13년대 초기에 이게 방직 공장들입니다. 쫙. 근데 요 앞에 있는 게 다른 앞에 있던 사람들하고 달리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케어도 시키고 인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노동 환경이 좋아지면서 생산성이 더 늘어났죠.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 세계적인 이 잡지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본 거야. 야,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 생산성이 높아졌어?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지 말고 얘네도 옷 깨끗이 입히고 잠도 제대로 재우고 시간도 정해서 하고 이래가지고 인력 관리를 했더니 더 좋아지던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협동조합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최저임금으로만 내리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 적합하게 인력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택배 기사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지 마. 그럼 그 다음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노동조합도 못 만들잖아요, 지금. 근데 하여튼 이 로버트 오웬이 그 일을 하고, 근데 로버트 오웬은 나중에 실패를 해요. 이게 너무 잘 되고 막 세계 찾아오니까 이 양반이 이걸 싹 팔아버리고 미국 가가지고 900명을 데려가서 인디아나에 가서 협동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망했어. 너무 이상적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 양반은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1844년, 15년, 20년 뒤에. 왜 이 사람들이 성공했냐면 로치데일이라는 데인데 그건 뭐냐면 맨체스터 아세요? 맨체스터, 축구 잘하는. 맨체스터가 철도가 처음 생긴 데예요. 그래서 항구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생긴 데가 로치데일이야. 그래서 맨체스터가 잘 나갈 때 로치데일도 잘 나갔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잘 나가다가 나중에 항상 뭘 겪어요? 공황을 겪어요. 그래서 다 실직을 해버렸어. 그래서 로치데일의 직물 공장, 이게 다 방직 공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팔아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28명 노동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점포를 낸 거야, 점포. 점포를 낸 게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협동조합이 성공해서 한살림처럼 된 거죠. 이해되시죠? 세계적인 협동조합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협동조합은 가만히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하려고 소수가 애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협동조합은 투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시작해서 1800년도, 60년대, 70년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전환됩니다. 버밍햄 이런 데서는 이제 거의 총 들고 나오죠. 그 공황을 견뎌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시즘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집단화하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은 그럴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격차가 심할 때 약자를 향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그거는 무해당 장희순 선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보면 로버트 오웬이 1820년에 시작돼서 로치데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 내려와서 원주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내려올 때 어떤 데는
공장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농민들이 하기도 하고 이거 신형협동조합은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주의 어르신들이 이 신형협동조합 배우기 위해서 마브르크 갔었죠. 가서 한 달 정도 체류하고 옵니다. 쉴책, 라이파이젠 이게 여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은 그 공장으로 성공했지만 독일은 농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농사를 지려니까 돈을 걷어다가 대출해주고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도 빨리 시작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산업혁명을 일찍 일으켰죠. 여러분들 일본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목포 아세요? 목포에는 세 가지 하얀 게 있다고 그래요. 산미, 세 가지. 쌀. 또 하나가 목화. 에? 또 하나가 뭐더라? 소금을 빼나간 거예요. 이 목화를 왜 가져갔겠어요? 방직공장. 그 당시에 방직공장 섬유회사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저도 의정부에 살 때 그 청계천, 중량천 옆에 다 방직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약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청호약이라고. 지금도 그 문집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생활협동조합의 역사는 이 산업혁명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 옆에 서주고 그들이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협동조합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잘 아시는데 했냐면 이따가 플랫폼 협동조합을 얘기 드리는 걸 참고해 드리려고.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점포 내가지고 세상이 바뀝니까? 이제 배달하잖아요.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구글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잠시 쉬겠습니다. 2부를 할 거거든. 근데 이 재즈 음악을 틀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10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2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했나요? 네. 1부에서는 그냥 이 플랫폼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과 협동조합의 관계를 간단히 좀 봐드렸어요. 2부에서는 근데 이제 1부에서 얘기했던 로링 트웬티스, 즉 광란의 20년대가 우리 현재와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미 시대가 다르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비슷하게 광분하고 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은 광분한 거 아닌가요? 저도 내년에 이분하고 같이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올라가는 데 취해 있지 말고 좀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부인데요. 이거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탈중앙화, 공유사 이런 좀 생소할 수 있죠. 근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논란은요. 기억나십니까? 유시민이가 던진 거. 2018년에 그때 손석희 JTBC가 있을 때 나와가지고 토론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시민이가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무슨 사기지 그게 돈이냐.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제 수업 듣는 학생이 500 가지고 시작했는데 1억 2천이 됐었으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애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500 가지고 1억 2천이 됐으니까. 예, 가슴이 뛰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 10분의 1로 반토막, 10분의 1로 토막 났습니다. 한참 나왔죠. 가상화폐는 사기다. 기억나시죠? 뭐 특히 가진 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은행, 권력 있는 데서는 다 사기다 그러고 이거는 무슨 화폐가 말이 되냐. 여러분들 화폐는 그렇게 된 거 아시죠? 처음에 영국에서 아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은 있잖아요. 은 가지고 거래가 됐어요.
은본위 화폐였죠. 은. 그래서 은 보관증이 화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금 보관증으로 바뀌고 그렇게 넘어와서 거기 써 있습니다. 1파운드가 1한 입입니다. 금 한 입. 32온스. 맞나? 하여튼 그래 32온스. 그래서 거기 옛날 돈에는요 써 있어요. 1파운드 그러면 골드라고 써 있었어요. 언제든지 은행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폐를 만들 때는 금 보유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 보유량이 안 되면 화폐를 못 찍어. 그래서 그때 돈은 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풀렸냐? 1971년 닉슨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월남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금하고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종이짝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 그러면 야 이게 내재적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체 빼고 액체 빼고 우리 화학과 교수님들 다 빼고 위험한 거 빼면 몇 개 안 남죠. 금, 은, 구리, 뭐 몇 개야, 철, 그죠? 나머지는 녹 쓸고 막 다 그래요. 녹 안 쓰는 게 이제 맞나요? 금이죠. 그러니까 금은 사두십시오. 금 만들어지기가 우주에서도 아주 어려워요. 거의 초신성, 태양이 한 몇백 배 많은 게 두 개가 충돌할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금속이에요. 근데 하여튼, 근데 이게 가상화폐가 돈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근데 어디선가는 또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쓴다고 막 그 당시에도 일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암호화폐가 막 올라갈 거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은행은,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두 개의 그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은행. 관료들은 찬성 반대. 어느 쪽일까요? 반대. 자, 기득권이잖아. 딴 데서 돈을 만들어? 택도 없지.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 신종 아나키스트들입니다. 제국에 반대하는 건데 이거 간단해요. 뭐냐면 이게 연구를 100명이서 막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럼 나머지 99개는 죽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무서워요. 바이오가 막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 가서 창업을 해. 그러면 100명, 1000명이 창업하면 하나가 살아. 나머지는 싹 사라져. 맞죠? 다 죽어버려. 그러면 다 죽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공격하고 싶죠. 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화폐를 한번 보십시오. 영국에서 파운드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금 한 입, 그게 1파운드, 1파운드가 세죠. 그러니까 금 하나, 1파운드. 근데 1파운드로 쭉 가다가 1900년 들어올 때 영국은 벌써 대공황을 3번 겪으면서 거의 거덜이 납니다. 그리고 갱들이 막 발전하고 거기에 뭐가 되면 노동투쟁이 너무 심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막시즘이 튀어나오고 공산주의자들 나오고 그런 갱 영화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비키 뭐든 하여튼 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공황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 금태환이 중지가 되고 이제 이때부터 달러로 바뀌어요. 1930년대.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옛날 달러는 써 있어요. 골드라고.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해. 지금은 퍼렇지만 초록색이지만 옛날 지폐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골드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We trust, 믿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믿어라. 골드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전환이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비트코인은 제 두 번째 이제 1, 2, 3. 세 번째 전쟁인데 실제 전쟁은 미국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가만히 있질 않죠. 뒤에 위안화라는 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에서 미국, 근데 영국에서 미국 넘어가는 건 그래도. 근데 이 달러는 돈은 누가 주고 있냐면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FRB라고 하는 미국의
달러 찍어낸 데 있잖아요. FRB에 대해서 아셔야 돼. 거기가 7명이 이사하거든요. 7명. Federal Reserve Board. 7명이 이사인데 저기 연한이 14년이야. 임기가 14년이야. 그래서 2년마다 한 명씩 뽑아요. 2년마다. 한꺼번에 안 바뀌고 7명 중에 하나 빠져나오면 2년마다 하나씩 들어가. 그런데 대체로 다 유태인입니다. 앨런부터 봤죠? 이스라엘 은행장. 그러니까는 이 유태인들이 미국에 가서 그 뉴욕에 가보면 다 잡고 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이런 거 다 잡고 있어요. 얘네들이 은행을 싹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 중에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시면 이걸 다 고발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전쟁에 가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시면. 자, 비트코인 지수를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좀 올랐죠. 14년에 시작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그러다가 18년에 난리가 났죠. 여기 보시면. 18,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떼돈을 이때 막 그러다 그냥 땅바닥으로 꽂혔죠.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 얘기 했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찾아왔어. 우리 아들이 4천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300만 원 됐는데 내가 집에서 안 나온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기다리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다시 뛰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올라갈까요? 데이터를 한번 보실래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면성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하고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같이 가. 그래서 이 상관관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저쪽이 달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달러하고는 막 이렇게 잘 안 맞아. 그죠? 뭐 100% 맞출 수는 없고 잘 안 맞아.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비슷하죠. 패턴이. FANG가 뭘까요? 여기 써 있잖아. 의원님. FANG. 앞에서 공부했는데. 그래. 여기 써 있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하고는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잡아요. 비트코인은 믿을 수는 없는데 은행하고 싸움에서 질 것 같은데 디지털하고는 연결되어 있잖아. 디지털은 계속 갈 것 같죠. 의원님 저 돈 쓰세요? 화폐? 아니요. 종이짝. 거의 안 쓰시죠? 한 달에 10,000원도 잘 안 쓰시죠? 여러분들 돈 쓰십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갔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온라인으로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쓰냐고요. We trust란 말 쓰지 않죠.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하나는 뭔가 이상한데 디지털로 가는 건 맞다 이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는 계속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냐? 자 보세요. 아까 그 돈 말고 이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8년에 비해서 지금 엄청 크잖아. 21년에. 그러니까 이미 확대된 거지. 그래서 요즘 뭐 네이버 페이도 있죠. 별페이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모든 페이는 있는데 어디선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기준 통화. 한국 달러, 뭐 무슨 돈 다 있지만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기준이 되겠다는 거였거든. 자, 그럼 이제 보시죠.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죠. 이거 뭐 여러분도 투자할 때 도움이 되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돼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라지지 않으며 이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하다. 여러분들 책 중에 보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은 맨날 걱정해. 보시죠. 은행은 계속 걱정합니다. 비트코인을 좋게 볼 수가 없으니까. 암호화폐는 세계 금융을 촉발할 것이다. 위기를. 왜 그러냐? 암호화폐가 너무 급등했다는 거예요. 이게 160억 달러에서 2조 3천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총액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서 이미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커진 거지. 규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은행은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변동이 크다. 그리고 하루에 40%씩 빠지기도 한다. 그걸 약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대변동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 그런데 지금 이런 발표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중국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자기도 이제 거의 모태동 경지에 오르겠다고 몇 가지 요즘 사건을 터뜨리죠. 들어보셨어요? 과외 금지, 공동 부유 들어보신 분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조종관님. 공동 부유. 같이 잘 살자. 이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플랫폼 제국들 니네들 기부금 내놔. 이랬어요. 아시죠? 알리바바. 강제로 통제하잖아요. 야, 그만해. 왜냐하면 격차를 벌어지면 중국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본 거야. 여러분도 한국에서는 이상한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싸움을 위해서 뭔가 내부를 혼돈 속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 격차를 줄이려고 막 공동부유가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 뜻입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너무 이제 이 학력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건 통제 국가니까. 여러분들 중국은 대단합니다. 보세요. 중국은요 돈에서 우리는 카드로 넘어가서 핸드폰 핀테크로 나갔거든. 중국은 카드가 없어요. 바로 핀테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개인정보법이 없어요. 다 통제합니다. 어디서 뭘 쓰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드디어 비트코인 스톱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 비트코인의 생산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그걸 채굴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금 캐듯이. 채굴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 나중에. 채굴을 하는데 중국이 채굴의 거의 70%를 차지해요.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네이몽구. 네이몽구라고 해서 저기 몽골. 왜? 그 바람이 잘 불거든. 들판의 바람은요. 계곡 바람보다 아주 컨티뉴어스 지속적으로 불어. 이 저기 계곡 바람은 안 좋아요. 확 불었다가 안 불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프로펠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백두산 꼭대기 있는 건 위험한 거지. 그 들판에 있으면 이제 이 오차가 덜하니까. 그래서 네이몽구에 내가 여기서 좀 빼놨는데 엄청 많아요. 이 풍력이. 그거 다 컴퓨터 돌리고 있어. 그래서 그 네이몽구에 전력이 싸거든.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금지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안화를 디지털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겠다. 누가? 중국 중앙은행이 이 뜻입니다. 개인들은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제 비트코인 이제는 금지.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중국 화폐로 만들겠다. 위안화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비트코인과 국가가 만든 디지털 화폐는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따가 보시면 탈중앙화, 은행을 거치지 않겠다는 거에 싸움이었고, 디지털 화폐는 뭐야? 국가와 은행이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제 안 받겠다. 여기는 통제하자 이거예요. 통제 안 받으니까 너무 날뛴다 이 얘기고, 통제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위조 화폐 뭐 다 지금 해서 지금 달러가 거의 다 잡고 있는데요. 지금 위안화를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하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밑에 써 있죠. 비트코인과 CBDC, Central Bank, 이거 뭐 디지털 커런시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아니고. 즉 비트코인은 개인 대 개인의 1대1 관계고, CBDC는 뭐냐면 은행이 하겠다는 거예요. 둘은 전혀 다른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ECNY 이렇게 되죠. 유럽, 한국도 막 지금 하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건 맞다. 그럼 누가 주도를 할 거냐? 비트코인? 아니면 디지털 화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싸움의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전쟁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블록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자, 이 탈중화가 중요한 얘기예요. 탈중화가. 싸움이. 이 블록체인은 뭐냐면 블록의 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블록 체인이야. 탈중앙화인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죠. 기존의 돈 거래는 다 중앙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선생님은 카드 쓰시면 다 그 은행 서버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 서버가 딱 주인인 거야. 수수료 받으면 끝이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통제의 길목 위에 서 있으면 돈 버는 거야. 맞죠? 딱 잡아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은행, 금융자본주의로부터 탈피하기도 원하고, 또 구글을 가만히 봤더니 구글이 나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저놈만 다 독식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같이 그 연구하면서 했던 그 인력들이 저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사이토의 비트코인이에요.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1대1이라는 거야. 은행 서버 필요 없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인재 교수님하고 저하고 거래는 믿을만 해요. 그것도 오래됐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 죄송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누구든지 믿게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 블록체인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 있는 분들을 거래를 했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게 만들어 놓는 거야. 블록을 딱 지어서. 그래서 그 블록 안에 누가 했는지를 이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블록 안에 모든 거래를 딱 지워서 한 블록을 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기고. 전 세계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만 알아도 되니까. 내가 돈 꺼드렸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 장부에 써 있잖아. 근데 옆에 정의선 의원이 봤어. 그러니까는 아는 거지. 그래서 그 블록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냥 쓰라고 하면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쓰면 비트코인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주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쓰게 하려고 블록체인을 많이 쓰면 비트코인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채굴이 그 뜻이에요. 블록체인을 많이 만들게 컴퓨터를 돌리면 비트코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P2P,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원한 거예요. 왜? 중앙은행들이 필요 없어.
우리끼리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이 된 거예요. 필요 없어.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P2P, person to person, peer to peer, 동료들도 되고 사람들도 되고 또 뭐가 되나? people to people도 돼요. 그래서 P2P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은행 없이, 서버 없이, 관리자 없이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난 통제받고 싶지 않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08년 10월에 사토시라고 하는 가명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왜 그렇겠어요? 이들은 아나키스트들이거든.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데 자기 이름 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가명을 썼어. 그리고서 이렇게 써놨어요.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만 오가는 전자화폐.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보실래요? 이게 그 논문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비트코인, 피어 투 피어, 개인 대 개인. 그리고 일렉트릭 캐시 시스템.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 비트코인은 피어 투 피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이 초록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쫙 적어놨죠. 이거 혼자 썼겠어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누구라고 추정은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룹입니다. 그러지 않겠어? 그룹이 만든 건데 그 그룹은 제가 보기에 저거하고 똑같아. 구한말에 동학이 일어났잖아요. 동학이 일어났을 때 서울 가서 출세하는 건 적자들만 가서 성공하잖아. 근데 그 서자들은 똑똑하긴 한데 출세해요 못해요. 모여가지고 이제 뒤집어 엎으러 가는 거지. 똑같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저도 들었는데 그 발표로 이제 캘리포니아 가니까 이 비트코인을 하라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2018년 전이죠. 15년, 14, 16년 그때 들어봤더니 괜찮은 사람들이 이걸 하라는 거야. 제가 봐도 좀 진보적이고 똑똑하고 미쳤냐고 위험한 걸 왜 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좀 개혁적이라 그럴까? 이 세상의 문제점을 빨리 본 거지.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거죠. 국가, 은행, 포털, 권력에서 개인, 협동, 공동 이런 맞대응한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원장님.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셨어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너튜브. 유튜브가 있는데 디튜브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안 쓰죠. 디튜브는 뭐냐면 그냥 저거 아세요?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업다운 그러니까 내려받기 하는 거. 막 올리고 막 내려받고. 나 그때 막 프로그램 막 다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10여 년 전일 거야. 업다운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올리고 막 내리고 공짜로. 그죠?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가 우리 걸 올려서 돈 버는 거잖아. 나쁜 놈들. 우리한테 보상은 조금 주죠. 그죠? 요즘은 조금 줘. 전에는 안 줬다가. 그래서 뭐 5만, 10만 되면 좀 주죠. 사기꾼들이에요. 한두 명만 주겠지. 100만 명 중에. 그지? 다 이제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한국 유튜브가 지금 매출액이 2조? 이렇게 될걸요? 1조, 5조, 2조. 세금 얼마나 냅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이런 게 안 돼. 좋은 일 하면 안 돼. 지금 에어비앤비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에어비앤비. 이따가 이제 페어 비앤비라는 걸 만드는 그룹들이 있어요. 페어 트레이드처럼. 근데 에어비앤비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야, 우리가 공유하자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지들이 다 독점하지 않습니까? 난 공유경제가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카카오 택시 공유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 공유라고 하는 것도 지들이 중앙 독점하는 거야. 맞죠? 그랬더니 구글도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앱 사용한다고? 그럼 30%내. 들어보셨죠? 순 도적놈들이지. 수수료를 엄청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P2P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 될 것이다. 인터넷이 정보의 평등화, 정보를 평등화라고 했는데 물리학자들이 그렇지 않고 소수가 독점하고 있더라. 맞죠? 블록체인은 가치의 평등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굉장히 수사 같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세대의 인터넷이 정보혁명으로 개개인의 정보 소통을 통해 소수의 권력에 편중된 정부와 산업사회를 재편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보의 독점, 중앙집권적 구조 이거를 개선할 수 못해서 빅브라더를 만들었다. 아시겠습니까? 빅브라더는 옛날 얘기고 이제는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죠. 제가 써놓았어요. 팽그. 이들이 이제 빅브라더가 된 거지. 독점 나옵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독점이 워낙 심해니까 밑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다 잡아놓아버렸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제2세대 인터넷 혁명은 1세대 말고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 블록체인은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P2P 인터넷이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인터넷 쓰시면 인터넷 이게 치면 관리자로 들어가요. 그죠? 거기 뭐 상지 뭐 이런 거 써 있잖아. 그 글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은 그게 아니지. 서버가 없는 거지. 개방형, 가치, 분권화, 협동.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박애주의다. 제2차의 블록체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가지고 소수의 권력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가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신뢰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다는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점을 아직 저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빨리 이제 넘어가죠. 원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개인이? 은행을?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울 것 같죠?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베르글 사건인데 1931년 집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 건지 결론은 솔직히 뻔하죠. 못 당합니다. 국가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다 엎어. 근데 그 비슷한 사건이 여기 하나 있어요. 미라클 오브 베르글. 베르글의 기적 이런 뜻입니다. 저희 아들이 독일 가기 전에 사준 책인데 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어봤죠. 그랬더니 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미카엘 랜드 아시죠? 모모 철부지의 모모 그 소설을 그러니까 어른 동화예요. 어른 동화. 그 미카엘 랜드를 만나서 그 일본에서 모모가 너무 유명하니까 NHK가 가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모모 얘기는 안 하고 돈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독일 갔을 때 이분 고향을 찾아갔어요. 독일 남부 지역인데. 근데 그분이 한 얘기야. 돈은 신이 되었고 모든 불행을 불러왔다. 죽지 않는 돈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빈부의 격차, 불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미 독일은 겪었던 거예요. 1920년대. 자, 그러면 이 내용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책을 다 봤고 2번 봤거든. 이 사건인데요. 에이징 마니, 늙어가는 돈이야. 원장님, 돈은 은행에 넣으면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제 질문이 이상하죠? 이자 없는 은행이 있나요? 이 사람이 이 실비오 게젤이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그 나치가 들어오기 전에 경제개혁원 장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의 브레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막 있다가 올라왔는데 이 양반이 얘기한 거 이상하다. 왜 돈에 이자가 붙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당시는 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떻겠어요? 문제가 많은 거니까 이자가 문제가 되는 시절이 된 거예요. 저희 그 신영협동 생긴 것도 부산에 이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실비오 계절이 안 된다. 이 사람 책 읽어보시면 아니 이것도 물건을 사면 중고로 팔면 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왜 쓰다? 그러니까 돈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도 늙어가야 된다. 이 양반이 한참 떠들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때 이 사람이 공부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실비오 게젤한테. 근데 저기 미하엘 운덴비겐베거 어렵다. 저 사람이 이번에 30년에 돌아가시잖아요. 일찍 스위스에서 돌아가시고 이 양반이 시장이 됐어요. 어디에? 베르글의 시장이 된 거예요. 베르글은 어디냐 하면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 그 이탈리아에 붙어 있는 산악 지역이에요. 이 양반이 뭔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폐를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1실링, 2실링, 10실링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징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안 쓰면 1%씩 줄어들어. 이해돼요? 한 달마다 와서 찍는데 찍힐 때마다 100원이 99원, 1%씩 주는 거야, 매달. 이거 어떻게 될까요? 빨리 써야지. 그래서 빨리 썼어요. 이 베르글은 티놀 지역이라고 이게 산악 지역인데, 베르글. 근데 처음에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때? 막 노동자가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막 늘어나는 건데, 여기 600명이었는데 4,000명까지 도시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29년에 뭐가 터졌어요? 세계 대공황이 터졌잖아. 공황이 터지니까 그냥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조그만 도시에 실업자가 그러니까 완전 패닉 상태가 된 거지. 그때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그래서 시의회에서 32년에 7월 5일 날 이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지폐를. 이거 붙인 거 보셨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붙일 때마다 또.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노동증명서인데 실링이 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더 되나 한번 볼까요? 노동증명서는 놀라운 속도로 마을을 바꿨다. 3일 후에 직원이 나타나서 노동증명서는 1,000실링을 누구한테 줬냐면 그 시 직원들한테 준 거예요. 가서 쓰라고. 일반인한테 못 주지. 월급으로 줬더니 그게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막 세금으로 거치는데 너무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유통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1,000실링이었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쓰고 막 그러면 돈이 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니까. 막 세수입이 1,000실링이었는데 5,000실링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공을 했죠.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성공을 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 동네도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더니 전 세계의 학자들이 다 왔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은행이 싫어하죠. 은행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 재판을 겁니다. 이 도적놈들, 역적 같은 놈들. 그래서 재판에서 집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끝나고 2차 대전이 바로 터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베르글에 가면 이분이 있었던 장소가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써 있습니다. 이 돈 뒤에 써 있는 거예요. 이 돈 뒤에 뒷면에 메시지죠. 노동증명서. 제군들, 여러분들. 축적되어 순환되지 않는 화폐는 세계를 크나큰 위기와 인류를 빈곤에 빠지게 한다. 돈이 스톱됐다는 거지.
무시무시한 세계 경제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대공황이란 뜻이에요. 그죠? 지금이야말로 분명한 인식과 과감한 행동으로 경제기구의 쇠락을 피해야 할 때다. 그러면 전쟁과 황폐해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고 쭉 써 있습니다. 잘 순환되지 않는 돈은 그 노동의 교환의 대부분을 방해하고 쭉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노동증명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 있어. 공공을 치유하고 노동과 빵을 주자.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 지역화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도 이건 이제 이번에 찾았는데요. 전에도 있었지만 겔드 레볼루션, 골드 리볼루션 그 뜻이에요. 돈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인 베르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뉴스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한참 뒤지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찍으시죠. 이게 그 당시 무슨 신문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이제 브리스톨 파운드도 있는데 넘어가죠. 이제 한국 돈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도 지역 화폐 있죠. 레츠라고 하는 이제 대전에서 좀 시작됐는데 그거는 애들 장난하듯이 했지. 그래가지고 저기 한살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프로그램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노원구 블록체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노원구에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면 이제 됐죠. 실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가맹점이 잘 안 늘어. 77년 이제 개발을 해서 금방 만들었죠. 노원 돈이 아니다 이런 뜻이. 노원 돈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김포페이라는 게 성공을 했어. 김포페이 1,520억 돌파, 누적 3,600억 하는데 성공한 이유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저걸 봤죠. 근데 더 재미난 건 경기화폐, 경기도 화폐. 그거 더 적극적이죠. 요즘은 돈으로 안 줘요. 저 카드 아시죠? 카드로 줘. 그래서 경기 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혜택도 있고, 수당도 그걸로 주고, 괜찮다는 거지. 그죠? 근데 성공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했어. 인천 이음카드. 인천 이음카드 이거예요. 똑같아요. 카드. 근데 이음카드는 10% 캐시백. 굉장히 세죠. 그리고 온누리 사용권과 달리 사용하기 쉽고, 카드로도 이용하고, 결제 문화. 한국 사람들 더 중요한 건 배달까지 연결해 놨어. 배달의 민족 말고, 배달의 이음. 지금 모든 지자체 다 강원도도 해요? 강원 상품권이고 잘 돼요? 지금 그 일단 시켜도 강원 이 배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안 써봐가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2월 4일 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인천 화폐인 인천 이음은 세계적 사건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까 베르글 사건, 그게 확 떠오르는 거야. 베르글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지급되든 원주시도 카드로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그러니까 기간을 일시적으로 딱 주고 쓰도록 그것도 지역에서만.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딱 그거 보니까 이번에 했던 게 결국은 경제를 훨씬 살리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저기 해서 시흥에서도 하는데 시흥은 시민들이 발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한테 기회를 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의외로 한국이, 그러니까 외국도 합니다. 아까 그 브리톨 파운드, 영국 같은데 그런 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상당히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40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협동조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격차가 심해지고 산업혁명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수록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소수들이 나타나고 그 소수들에 의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죠. 나중에 이제 더 나가면 투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얼마 전이죠? 언제죠? 10월 5일. 내부고발자가 나오는 거죠. 프랜시스 하우젠. 이 페이스북을 고발한 거죠. 페이스북을 고발합니다. 이제 점점 다 나오겠죠.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가 법정에 씁니다. 그래서 자기 감옥 안 가려고 자기 재산을 내놓죠. 국정감사에서 나옵니다. 구글이 30%를 가져간다. 민주당 의원인가? 한준호. 지금 미국 법무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도 지금 구글을 통제하려고 하죠. 쉽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 카카오 모빌리티 아시죠? 이 사람 지금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그냥 떠들죠. 콜 몰아주기, 뭐 카카오 티 블루, 니들 문제 많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저건 가만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조회사들을 거의 노예로 만들어놨어. 최저가의 무서운 저게.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고발해야 되고 저거를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제조회사들을 거의 죽여버리고 있거든 지금 사실은. 여기서 보세요.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이익이 없는 거 아니야. 순이익이 없는 게 이상하게 보셔야 된다니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쿠팡은 간단히 보시면 한국의 아마존을 하고 싶은 거야. 파괴자들이라니까 얘네들이. 내가 지난번에 이 쿠팡 다큐를 봤더니 제조사들이 울더라고. 너무 가격 압박을 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제조 원가를. 왜 말이 안 되는 놈들이죠. 상거래 기본도 안 되는 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요즘 몸조심하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모든 소통의 플랫폼이 되면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꽃배달도 하겠다 그랬다가 터졌죠. 문어발식 독점, 소비자 기만, 계열사 신고 누락, M&A 골목 상권 위협.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좋은 말로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때 이 지금 나와가지고 계속 하는 게 저 카카오, 김범수, 쿠팡에 이 바뀌었지.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김범준, 우한 형제, 뭐 야놀자, 예. 이거 이제 가만두면 안 됩니다.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 이런 플랫폼, 폭력적 플랫폼을 벗어나서 협동조합적 플랫폼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21년도 10월 16일 날 사회적 경제 미디어에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례가 발표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5가지. 스토키스, 그 다음에 저기 이퀄 돌봄, 그 다음에 UPN 지오, 그 다음에 페어비앤비, 여기 있죠? 페어비앤비. 그 다음에 리스트, 뭐 하여튼 5가지가 예를. 사진사들의 스탁 사진을 올려서 함께하는 플랫폼이에요. 협동조합식으로. 업고, 뭐 이렇게 UPN고죠. 이건 뭐냐면 이두 노동자들의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 협동조합 형태로. 그 다음에 돌봄 협동조합도 하고 있는데 영국 최초의 플랫폼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인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잘 교류해서 한다는 얘기. 저 자세한 건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소개만 할게요. 리소네이트, 음악 스트림하는 예술가들이 하는 페어비앤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에어비앤비를 하면 어느 그 독일 가보니까 다 에어비앤비를 하니까 어때? 사람들이 공동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을이 어떻게 돼? 해체가 됐지. 집 빌려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의 부작용이 거주를 안 하고 그럼 마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세 주고 저기 에어비앤비 줘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관광객을 제공하되 커뮤니티 생활에는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페어비앤비를 한 거예요. 한국에도 뭐 이따투, 뭐 스택조리, 뭐 하여튼 플랫폼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아주 초기 단계. 가장 큰 게 뭘까요? 문제가. 자본력이 없어요. 항상 협동조합은요. 자본력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앞에서 로버트 오웬이 왜 성공했냐면 자본력이 있었어요. 맞죠? 그다음에 한살림도 자본력이 있었어요. 독일에 종교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400만 마르크, 70년대에 15억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주약순 주교님의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더 받았지. 근데 지금 협동조합이 살려고 그러면 맨손으로 안 되거든. 자본을 받아야 돼.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하여튼 간에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이때 가장 얘기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주식,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얘기더라고요. 어찌됐거나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소에서도 플랫폼 협동조합을 참 연구하고 있고요. 이건 외국, 영국 사례들.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 보입니다. 디지털세를 받기로 합의를 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버가 있으면 그 법인세를 그 속해 있는 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곳에서 다 받자. 디지털세를 합의를 봤어요. 미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잡아서 이런 거죠. 유튜브 본사가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제일 싼 데로 가는 거예요. 네? 본사. 왜? 본사 필요 없잖아요. 서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세가 이번 한 달 전에 지금 합의를 받고 최종 통과가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즉, 이제 이 암호화폐를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디지털 화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근데 주도권은 누가 질 거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캐시 그 화폐를 만드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들어올 가능성이 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개가 공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달러는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되잖아. 그저 지폐를 풀었다 놨다 돈이 일로 들어오니까. 근데 개인 대 개인이 김인동 교수님하고 저하고 거래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이 P2P가 한쪽의 승리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근데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다 봤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디지털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격차도 심해지고 돈의 권력의 싸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느 무당 선생님 얘기 한번 배고픈 사람 배불리 해 주어라. 세금 조금 내보내라. 부역 없게 하라.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교육관에서 이런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자연의 그 공존, 공생 문제를 한번 꿈꿔볼까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도 미진하지만
세상의 좀 문제점들을 좀 잘 보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생각거리 같은 것도 같이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자리니까요.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쪽지는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네요. 되게 바로 강사님께 나중에. 번거롭게 되는 거네요. 다른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아직 없어요. 네. 주제가 너무 무거웠나 봐요. 질문.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로 만들어서 그냥 느낀 대로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